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윤석열 유튜브 좀 많이 구독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 방송 제목 아래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또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께서는요 네이버에 윤석열 유튜브 아니면은 유튜브 검색창에 윤석열 유튜브 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 꼭 좀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이번 주라고 해야 이제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3일인데요. 3일 동안에 35만 명의 구독자를 모시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맨 먼저 보도해 드릴 내용은 MBC 100분 토론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사실상 이 간판 토론 프로그램인데 MBC 100분 토론에서 11일하고 12일 이틀간 자체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여론조사 기관은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고, 이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후보를 골라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38.8%가 나왔고, 이재명은 32.8%가 나와서요, MBC에서 조사했는데 6% 차이가 나요.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도 이 친여 성향이 비교적 강한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안철수 후보가 12.1%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말이죠. 11월 초서부터 쭉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말이죠. 그러니까 11월, 12월 말, 그러니까 내용이 한참 끌어올릴 때죠. 이때 28.4% 제일 낮았어요. 낮다가 이제 살살 올라와 가지고 지난주에는 30.5, 이번 주에 그러니까 11일, 12일이니까 이번에는 38.8, 그래서 무려 8.3%나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11월 6일, 7일 때 100분 토론에서 보니까 말이죠. 그때 39.5를 찍었어요. 이번에 이제 38.8이잖아요. 거의 다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재명은 32.8%인데 말이죠. 최저치가 지난 11월 첫째 주 32.2였는데 32.8이에요. 이 얘기는 이 박스권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이 32.7에서 38.5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32.8로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5.5%가 11월 첫째 주입니다. 5.5%에서 살살 올라와 가지고 12.1까지 올라왔는데 1월 7일 시선 집중에서 조사한 13.6%보다는 다소 하락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으냐? 이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니까 말이죠. 이재명이가 47.3, 윤석열이 35.1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화 문제를 물어봤어요. 단일화를 찬성한다는 48.6, 그리고 단일화를 반대한다가 38%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단일화, 찬성을 하는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정권 심판론에 쓴 분들이 단일화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누구로 단일화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42.1, 안철수가 39.8, 그래서 한 2.3%포인트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고, 단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딱 제안해서 물어보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61.3, 그 다음에 안철수가 31.4로 거의 배 이상 우리 윤석열 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가부 폐지가 굉장히 큰 뜨거운 감자인데요. 폐지해야 된다. 예, 이게 어느 정도 높냐면 32.3%고요. 아니야, 폐지보다는 역할과 기능을 개편해 좀 바꿔라. 이것이 39.9%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이제 MBC 여론조사가 우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약 6% 정도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방송에서 5개 여론조사 기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5개 중에 3대2로 이재명이가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MBC가 나와가지고 6개를 비교해보면 지금 이제 3대3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제 헷갈리게 되어 있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이 동아일보가 보도를 잘하고 있네요. 네 분을 봉합한 윤석열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거 맞나? 어디 엇갈리는 여론조사. 그래서 제가 이미 보도해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한길 리서치라든가 리얼미터 이런 데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그런데 KSY, NBS, 그 다음에 KBS 이런 데서는 또 같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방금 전에 MBC는 또 윤석열 후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이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르고 조사 기간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같은 기간이라도 또 조사 시점에 따라서도 다르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시간대, 예를 들어서 이 주말 조사할 때 말이죠. 또 낮에 조사하느냐, 밤에 많이 조사하느냐,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 얘기가요. 이렇게 조사 방법에 따라서, 응답률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조사가 다른데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여론조사가 현실 여론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도 없다. 자, 그러면서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참고하는 것이 현명하고,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장기적인 지지율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개별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실제와 근접한 판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 말하자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율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건 맞는데 동시에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빠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고, 2030 세대가 다시 윤 후보에게 돌아왔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면서요, 다만 이재명 후보와 비교해 볼 때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하락 요인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다음 주까지 여론조사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요, 이 여론조사마다 들쭉날쭉하는 것, 특히 윤석열 후보 이 반등 모멘텀이 아직은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지금 현재 당내 분열은 해결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수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세대 포이론,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길 리서치, 뭐 리얼미터, KBS, 지금 KSY, NBS 이런 조사들을 쭉 보면은 말이죠. 전반적인 특징이 뭐냐? 전반적인 특징이 지금 이제 야권에서 단일화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합계가 50%가 넘어요. 이 추세로 보면. 이것이 말하자면 지난 12월 중순 때까지의 여론조사와 판이하게 다른 결과입니다. 그 이전에는 두 사람 합쳐도 50%가 안 돼. 근데 최근에는요, 전부 50%가 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이 크기 때문에, 즉 정권 교체 여론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선거가 앞당겨지니까 이제 결속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해석이 지금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야당 지지층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한테 좀 실망한 층도 결국은 안성윤 후보한테 또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외연이 일부 이제 보수층, 중도층에까지 확장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두 분이 합계 지지율이 50%를 넘는다 이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게 어떤 변수를 맞을 것이냐. 지금 7시간 통화 녹취, 이게 16일 날 MBC에서 지금 까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내일 바로 이 가처분 신청한 거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처분 신청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방송될 경우에는 좀 여파가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요, 조선일보의 배성규 논설 우연이 본인이 작성한 칼럼에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참고적으로 둘을 합쳐서 50%가 넘는 거 말씀을 드리면, 리얼미터 이 안철수와 윤석열 합치면은 51.4, 그리고 이재명은 36.9, 그 다음에 뉴스토마토하고 미디어토마토가 공개한 걸 합치면 50.4, 3, 그 다음에 이재명은 38.2. 이렇게 해서 지금 높게, 전반적으로 다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한쪽으로 완전히 모이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기묘한 시점에 와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또 한마디 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이 박용진 의원,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인데 이재명 쪽에서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마도 이재명 쪽으로 우호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와줄 수 있겠다. 뭐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런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측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앞으로 만나서 조언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좀 비판적 시각을 가면서 이렇게 갖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 박용진 의원이 언론에 밝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이게 사실이라면 참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뭐 문 닫아놓고 둘이서만 얘기하고 과거 비대위원장과 비서실장 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이 그동안의 한 발언의 이 질적 변화, 이 패턴을 보면 뭐 김종인 위원장 했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저라도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맞아, 이 박용진이 한 거 맞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헐, 바보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박용진 위원장이 한 얘기를 당연히 부인하겠지만은 문 딱 닫아놓고 둘이서 한 얘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된다. 당연히요, 이준석, 그 다음에 김재원, 김종인 위원장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정권 교체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예. 그리고 장외에서라도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이준석, 김재원, 당연히 그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판단해 보시되, 저는 둘 중에 하나는 그런 거짓말하는 거예요. 박용진이가 거짓말하든 김종인 위원장이 거짓말하든, 만약에 박용진이가 거짓말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요, 조선일보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용진 의원이 어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란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윤석열 후보와 이제 결별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박 의원 이야기는 쓸데없는 소리다, 딱 일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내가 민주당 비대위 대표를 했을 때 비서실장을 한 인연이 있어서 가끔 보는 사이다. 12일 만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만남이다. 어떻게 지금 이 전쟁 중인데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은 우리 위원장을 했고 지금 박용진이는 저쪽 공동선대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 의미가 만나냐? 이것 자체가 저는 신뢰를 안 줘요. 예.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는 게 맞죠. 예.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아예 공개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게 상책이죠. 예. 예. 자, 그러면서 이 박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다시 돕지는 못하도록 하겠다까지 얘기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인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후보 이 여론 흐름과 관련해서 이달 말까지 지켜보자,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윤 후보가 전식 바짝 차리고 감정 관리를 잘 해야 할 시점이다. 지도자가 될 사람은 감정 컨트롤을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예,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예, 지금 이제 연말연시 지지율 하락세를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고통스럽게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설 전, 한 달 전 여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이거는 뭐 옳은 얘기라고 봐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종인 위원장 과연 어느 정도로 여권에서 집중적으로 공작을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또 이 반응을 할지, 협조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갈수록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도 말이죠, 뭐라고 그럴까요?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당 인사들도 활발히 김종인 위원장과 접촉할 것이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조언을 들을 내용이 있으면 조언도 들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오늘 CBS 라디오에서요, 김종인 위원장은 비록 윤 후보 선대위에서는 물러났지만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그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을 하는 분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박용진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참 믿기 어렵다. 예, 그러면서
그거를 떠들어대는 정치인들 무슨 참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이 비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 좀 색다른 입장을 내놨어요. 그동안에는 안철수 결국은 그만둘 것이다, 단일화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여론 빠졌던 거 전부 다 우리한테 온다 그랬는데요, 그러한 이준석 대표의 기존 입장에 다소간 결을 달리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한경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안철수 후보 완주 가능성이 있다, 완주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실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재명 후보에서 이탈하는 지지율도 꽤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완주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재명 이탈층이 우리한테 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저는 뭐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윤 후보가 3자구도 4자구도로도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돼야 하고, 단일화해야만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 맹목적으로 양측 지지율이 산술합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은 가볍게 보는 시각이다. 옳은 얘기죠. 과거 안 후보가 단일화하는 과정이 파열음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단일화 이후 결국 산술합으로 나오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예. 그리고요, 대표가 된 이후에 가장 후회하는 대목은 조수진과의 갈등. 윤 후보가 갈등을 푸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은 즉각적인 판단을 하지 않아서 제 입장이 난감했다. 후보와 소통이 없었고 후보 성향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오늘 이준석 대표 부산 지역 방송 인터뷰에서요, 이 과거에는 안철수 대표가 중도층에 상당한 소구력이 있었기 때문에 확장성이 제법 있었는데, 지금 과거에 비하면 이 확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7, 8% 정도 우위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의 때 갔던 젊은층의 지지는 결국 우리 쪽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일화, 이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후보의 입장문인데요. 이 안철수 후보, 오늘 그러니까 광주 MBC에서 지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정부가 된다면 제일 먼저 국민 통합 내각을 꾸리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이 마크롱 같이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후에 국민 통합 내각을 이끌어서 결국 이 불란서 70년병인 노동개혁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준다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정치 세력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요, 본인도 협치, 설득, 타협, 대화를 통한 이런 정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된다면 이번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정치 세력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지 않겠다. 이런 또 얘기를 하고요. 여야 대선 후보 중에서도 유능한 인재를 모셔다가 쓰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YS 아들, 손자 모두가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현철 씨는요,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좌 교수인데 윤석열 후보의 후보 특별 고문에 임명이 됐고요. 이 차남인 김인규 씨도 이미 지금 윤 후보 수행단에서 일하고 있어서 이 부자가 윤 후보를 돕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발령을 냈는데, 선대본부는 박민식 전 의원을 상황실 전략기획실장, 유석현 전 행정관은 정책본부 정책전략실장에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이 36쪽짜리 문서를 전격 폭로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은 지금 여가부가 말이죠, 여당의 청탁에 의해서 공약을 개발 중에 있다는 내용이 상세히 담겨져 있는 그러한 중요 문건이에요. 그래서 여가부는 정상적인 행정부처가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 소속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자료인데, 지난 7월 29일 날 김경선 여가부 차관이 지시해서 만든 자료이고,
여가부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양성평등, 보직혁신단 등 5개 부서에서 19개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요. 이게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절대 쓰지 않고 중장기 정책 제안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고, 이 구체적으로 공약별로 투입되는 예산 그리고 실천 계획까지 적혀 있다. 그리고 기대 효과로 청소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문구까지 내용까지 적혀 있고, 또 주의 사항으로 말이죠. 외부 회의 자문할 때는 공약상으로 검토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래서 중장기 정책 과제로 용어를 통일하라. 이러한 지시문까지 담겨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태경 의원은요, 민주당이 원천, 여가부가 하청이라는 것이고 어느 선부터 지시가 있었던 건지 청와대 동의 없이 이렇게 간건짓을 할 수 있었겠나, 여가부 뿌리겠나, 청와대와 민주당은 입장을 밝혀라. 이러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원희룡 정책본부장도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해서 이 사건은 여가부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지휘하에 정부가 민주당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관건선거의 대표적 증거다. 국민의 혈세를 쓰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한가르기를 몰고 가고 있다.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심판 앞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일단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윤석열 유튜브 그리고 천옥현 안보정론 많이 구독을 하셔서 정권 교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